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단 하나의 나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구 전체의 경제 지도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이건 경기 순환도 일시적 유행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유럽의 한 비공개 회의실에서 들은 말은 지금도 귀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국가 예산 전부를 한국에 맡기겠습니다. 그 말을 한 건 패닉에 빠진 투자자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유럽의 국가 정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성장의 이야기나 성공담이 아니라 시대가 방향을 바꾸는 장면이라는 것을요. 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지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저는 평생 틀렸다는 걸 인정한 나라가 단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 때문에 제가 30년간 써온 보고서 전부가 폐기됐어요. 제 이름으로 발표했던 전략 보고서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 성경처럼 여기던 그 문서들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게 믿기지 않습니다. 40년 가까이 글로벌 투자 전략 컨설턴트로 일했어요. 주로 미국과 유럽의 거대 자본이 어디로 움직여야 하는지, 어느 나라가 뜨고 어느 산업이 질지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오만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만했습니다. 저는 세상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어요.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그게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신뢰도 전부 서방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그저 우리가 설계한 판 위에서 움직이는 부품 정도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빠르긴 했죠. 인정합니다. 삼성, 현대, LG 이런 이름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들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빠른 추격자 정도로만 봤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일본이 정교화하면 한국은 그걸 빠르게 베껴서 싸게 파는 나라. 그게 제 판단이었어요. 깊이는 없다고 봤습니다. 기술의 뿌리가 없고 전략의 철학이 없고 그저 속도와 가격으로 승부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중국한테 밀릴 거고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면 자리를 내줄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게 제 확신이었어요. 2018년쯤이었나요? 제가 그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아시아 제조업의 재편과 투자 우선순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을 과도기적 강자라고 정의했어요. 지금은 강하지만 10년 안에 경쟁력을 잃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들이 인용했고 유럽 투자자들도 제 분석을 근거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제 판단이 세계 자본의 흐름을 바꿨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런던에서 강연할 때였어요.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한국이 반도체에서 세계 1위인데도 과도기적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반도체는 장비 산업입니다. 한국은 ASML, 도쿄일렉트론 같은 장비 없이는 단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들은 조립 공장일 뿐입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서방과 일본이 쥐고 있죠. 그 답변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제 눈은 멀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부품만 봤습니다.
시스템은 못 봤어요. 하지만 2022년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신호였습니다. 제가 놓칠 만한 수준의 작은 균열이었어요. 폴란드였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방위력 증강에 필사적이었어요. 유럽 전체가 긴장하던 시기였죠. 당연히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계약을 따낼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전설이잖아요. 프랑스 라팔 전투기도 검증된 무기고요. 폴란드가 그쪽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이름도 생소한 무기들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폴란드가 왜 검증된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는지 말이에요. 가격 때문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싸게 넘긴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했고 유럽 방산 로비스트들과도 만났어요.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독일은 2년 뒤에 준다고 했어요. 프랑스는 3년이요. 근데 한국은 6개월 안에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납기였어요. 가격이 아니었어요. 성능도 아니었습니다. 무기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당장 필요했던 거예요. 러시아 탱크가 국경 근처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2년 뒤에 도착하는 최고급 무기보다 6개월 안에 오는 검증된 무기가 절실했던 겁니다. 한국은 그걸 즉시 줬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몇 달 만에 실물이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 대 단위로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제조업 수준이 아니야. 한국은 무기를 재고로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편의점에서 음료수 파는 것처럼 주문하면 바로 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주문받고 나서 공장 라인을 재편하고 부품 조달하고 조립하는 방식이었는데 한국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수백 대씩이요. 누가 그런 걸 해요? 팔릴지도 모르는 무기를 미리 수백 대씩 만들어 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한국은 도박을 했던 겁니다. 언젠가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할 거라고 그때 납기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승자가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도박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폴란드 다음엔 루마니아였어요. 그 다음엔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줄줄이 한국 무기를 샀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이 허둥댈 때 한국은 조용히 계약서를 쌓아갔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나라, 내가 아는 한국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방산은 특수한 케이스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여전히 한국은 제 프레임 안에 있었습니다. 전쟁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균열이 왔어요. 이번엔 중동이었습니다. 2023년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원자력 발전소, 스마트시티, 전력망 구축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경쟁했죠. 웨스팅하우스, 아레바, 지멘스 거물급 기업들이 다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또 한국이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원전은 방산과 다릅니다. 납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전은 10년, 20년 걸리는 프로젝트예요. 6개월 빨리 준다고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사우디 왕실 자문단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우리를 다르게 대합니다.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우리를 고객으로만 봅니다.
돈 내면 물건 주는 거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해요. 기술 이전도 해주고 현지 인력 교육도 시키고 심지어 공장 설립까지 도와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비즈니스가 되나? 기술 다 퍼주면 나중에 경쟁자 키우는 거 아냐? 서방 기업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기술은 우리가 독점하고 현지인들은 단순 노동만 시키고 핵심 부품은 전부 본국에서 공급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진지했어요. 밀러 씨, 한국은 1960년대에 사우디한테 건설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때 사우디 기업들이 한국 근로자들을 교육시켜줬어요. 한국은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빚을 갚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중동 건설 붐에 뛰어들었고 그때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한국 인력을 훈련시켜줬어요. 기술도 가르쳐주고 장비 사용법도 알려줬습니다. 그때 한국은 가난했거든요. 배울 게 절실했고 중동은 그걸 아낌없이 줬어요. 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가진 최고 기술을 조건 없이 중동에 넘겨주고 있었어요. 원전 기술, 스마트 시티 설계, AI 시스템 전부요. 저는 사우디 자문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뭘 얻습니까? 기술 다 주고 나면 경쟁자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가 웃더군요. 밀러 씨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한국은 지금 얻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얻었어요. 뭘요? 우리의 신뢰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뢰. 그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원전 지을 때 사고 나면 한국 기술자들이 옵니다. 프랑스나 미국 기업들은 변호사 먼저 보내죠. 한국은 기술자가 먼저 와요. 그리고 직접 고칩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이건 돈의 논리가 아니야. 서방 기업들은 기술을 팔아요. 라이센스 주고 로열티 받고 독점권 유지하면서 최대한 오래 쥐어짜는 게 우리 방식입니다.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정상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요. 대가 없이요. 아니, 대가가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건 계약서에 안 나오는 대가였습니다. 신뢰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는 건지, 무슨 속셈인지, 나중에 뭘 얻으려는 건지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한국은 지금 얻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50년 전에 받은 걸 지금 갚고 있었고, 지금 주는 건 50년 뒤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 서방은 분기 실적을 봅니다. 길어야 5년, 10년 계획이죠. 그런데 한국은 50년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믿었고, 사우디는 한국을 기억했고, 호주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성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 나라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게 이유였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방산과 원전만 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패턴이 보였어요. 인도네시아 고속철도 사업도 그랬습니다. 일본이 먼저 계약했었어요. 그런데 중국이 헐값에 가져갔죠. 저는 당연히 중국이 이긴 거라고 봤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한국한테 다른 노선을 맡겼습니다. 왜냐고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1960년대에 우리한테 섬유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르쳐 줬어요. 한국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였어요. 또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패턴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지금 거래하는 나라들 폴란드, 사우디, 인도네시아, 베트남, 터키, 이집트.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과거에 한국이 배운 나라들이었어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배워야 했죠. 독일한테 광부 기술 배웠고, 중동한테 건설 기술 배웠고, 인도네시아한테 섬유 기술 배웠어요. 베트남한테는 쌀농사 배웠고, 터키한테는 제철 기술 배웠습니다. 당시엔 한국이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주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한국이 무언가를 줄 때 꼭 그때 도와줬던 나라들한테 먼저 준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이게 전략인 줄 알았습니다. 계산된 마케팅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2023년 가을, 저는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방산 전략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독일 국방부 차관이 발표를 했어요. 유럽 방산 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는 솔직했어요. 우리는 졌습니다. 한국한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납기 못 지킨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지난 10년간 유럽 방산 업체들이 약속한 납기를 어긴 건 평균 18개월입니다. 18개월이요. 그런데 한국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박수도 없었어요. 항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이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침묵. 저는 그 순간 제 기준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가격도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매번요. 예외 없이요. 그리고 세계는 그걸 기억했습니다. 독일 차관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기술이 뛰어나서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서 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놓쳤을까? 저는 제 커리어 전체를 되짚어 봤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들, 제가 내린 판단들, 제가 설계했다고 믿었던 세계 질서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신뢰를 변수로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서방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 달러의 신뢰, 유럽 기술의 신뢰, 서방 법치의 신뢰 우리가 그걸 독점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우리의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요. 우리는 계약서를 믿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제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을 믿으라고 강요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했어요. 말없이 묵묵히 약속한 걸 지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가 2018년에 쓴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은 과도기적 강자다. 10년 안에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그제야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틀린 쪽이었나?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만약 세계가 정말로 바뀌고 있다면, 만약 한국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면, 만약 신뢰가 기술과 자본보다 강하다면, 그렇다면 제가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틀린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유럽의 심장이죠. 저는 이곳에서 수십 번 강연했고 수백 명의 투자자들을 만났어요. 그들 모두에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래는 서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서울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판단했던 그 나라를, 제가 과소평가했던 그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햇빛이 날개에 반사되는 걸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대체 뭘 보지 못했던 걸까? 40년 경력이 무색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는 12시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폴란드에서 본 것들, 사우디에서 들은 이야기들, 브뤼셀 회의실의 침묵, 그 모든 게 제 안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정말 내가 틀렸을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본 건 예외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잖아요. 운이 좋았던 몇 건의 계약, 특수한 상황에서의 성공,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보기 전엔 모른다.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던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긴 했지만 싱가포르나 두바이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바이가 더 화려했죠. 공항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특별히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역시 과대평가된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마지막 오만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뉴욕이나 런던과 비교하면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았습니다. 평범한 대도시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이 거의 안 보였어요. 뉴욕이나 런던은 항상 어딘가 공사 중이잖아요. 도로 파헤쳐 놓고 건물 짓다 말고 그런 게 일상이죠.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깔끔했어요. 관리를 잘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저는 바로 미팅 일정을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보낸 첫 이틀 동안 저는 산업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 이상한 온도차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잘 나가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들은 웃더군요. 비웃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웃었어요. 밀러 씨, 우리는 가격으로 경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로 합니까? 시간이요. 시간.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원전이 필요한데 10년을 기다릴 나라는 없어요. 반도체가 필요한데 2년을 기다릴 기업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는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유럽 에너지 포럼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2023년 여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회의였어요. 주제는 탈탄소 시대의 에너지 전환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은 원자력이었어요. 독일은 반대했고 프랑스는 찬성했고 영국은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원전은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 왜냐고요? 시간과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원전 하나 짓는데 평균 15년 걸려요. 비용은 2배, 3배로 불어나고요.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원전은 예산이 무려 3배 초과됐습니다. 프랑스의 플라망빌 원전은 어땠냐고요? 2007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도 완공 못했어요. 17년이 걸렸는데도요.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원전은 더 심했습니다.
2005년에 시작해서 2022년에야 가동했어요. 무려 18년 걸렸고 예산은 처음 계획의 4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분위기는 절망적이었어요. 한 독일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원전이 답인 건 알지만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기후 위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들쭉날쭉하고 저장 기술은 아직 비싸고 불안정합니다. 독일이 좋은 예였어요.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지만 결국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끊기면서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유럽 국가들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결국 원전이 필요한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체코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UAE에서 원전 사기를 납기 내에 완공했습니다. 예산 초과도 없었고요. 지금 체코도 한국과 협상 중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목소리에 약간 불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UAE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중동은 규제가 느슨하죠. 유럽은 다릅니다. 안전 기준이 훨씬 까다롭고 환경 평가도 엄격하고 주민동의 절차도 복잡합니다. 체코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은 유럽 기준보다 더 높은 안전 기준을 제시했거든요. 그것도 공사 기간을 단축하면서요. 말도 안 됩니다. 안전과 속도는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한국은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더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당혹감도 아니고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을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회의록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싸게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속도도 안전도 품질도 전부 잡았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본부를 방문했습니다.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갔어요. 시속 300km로 달렸는데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커피를 테이블에 놓아도 안 흔들릴 정도였어요. 철도 기술도 좋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경주에 도착해서 저는 한수원 본부 건물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 만난 엔지니어가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1990년대부터 표준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APR 1400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표준 설계요? 네. 밀러 씨도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프랑스는 원전 하나 지을 때마다 설계를 새로 합니다. 고객 요구에 맞춰서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늘어나죠. 설계 변경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중국에 지은 AP1000 원전도 그랬습니다. 중국 측 요구사항이 계속 바뀌면서 공사가 지연됐고 비용이 폭증했어요. 그럼 한국은? 저희는 이미 검증된 설계를 반복합니다. 레고 블록처럼요. 부지만 바뀌지 핵심 설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빠른 겁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하나 띄웠어요. 원전 건설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모듈 공법을 씁니다.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해요. 마치 자동차 만들듯이요. 공장에서요? 네. 원자로 용기,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이런 핵심 부품들을 전부 공장에서 정밀하게 만듭니다. 현장에선 환경 변수가 많아서 품질 관리가 어렵거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서방은 맞춤형 명품을 만들려고 했고 한국은 검증된 양산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명품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어요. 엔지니어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저희가 UAE에서 지은 바라카 원전입니다.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전부 같은 설계예요. 그래서 1호기 지을 때 배운 걸 2호기에 바로 적용하고 2호기에서 개선한 걸 3호기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 갈수록 빨라지는 겁니다. 학습 효과군요. 맞습니다. 서방은 프로젝트마다 새로 배워야 하지만 저희는 계속 축적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했어요. 한국은 40년 동안 같은 걸 반복하면서 엄청난 노하우를 쌓았던 겁니다. 서방이 매번 0부터 시작할 때 한국은 100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엔지니어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중국도 원전 짓잖아요. 한국보다 싸게 지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한국을 선택합니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원전은 50년, 60년 가동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사고 한 번이면 나라가 망해요. 체르노빌 보셨죠? 후쿠시마도요. 그래서 원전은 가격으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책임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책임. 또 그 단어였어요. 한국은 팔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요. 부품 공급, 유지보수, 기술 지원 전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UAE 원전이 증명이었어요. 엔지니어가 덧붙였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2020년에 가동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큰 사고 없었습니다. 저희 기술진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관리하거든요. 24시간 상주요? 네. 계약서에 없어도 저희가 자발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국산 원전의 명성이니까요. 한 번 사고 나면 전 세계 계약이 다 날아가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어요. 한국은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신뢰를 선택했던 겁니다. 눈앞의 돈보다 50년 뒤의 명성을 택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이요? 네. 저희는 원전을 팔 때 현지 인력을 교육시킵니다. 엔지니어링부터 운영, 유지보수까지 전부요. 그래서 나중엔 그 나라가 스스로 원전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나중에 경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다르게 봅니다. 그 나라가 성공해야 저희도 성공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다음 계약도 따고 명성도 쌓이니까요. 저는 그날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시장에서 이긴 이유를요. 단순히 빠르고 싼 게 아니었어요. 신뢰와 책임, 그리고 장기적 관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에너지만 이런 건 아니겠지?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반도체 전문가를 만났어요. 판교에 있는 한 연구소였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연상시키는 곳이었어요. 깔끔한 건물들, 넓은 도로, 젊은 엔지니어들. 그곳에서 만난 박사가 물었어요. 밀러 씨,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칩이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AI 시대니까요. 챗GPT부터 시작해서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두가 AI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문제는 그 칩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메모리는요.
대만이 있지 않습니까? TSMC가. 맞습니다. TSMC는 훌륭해요. 로직 칩은 세계 최고죠. 하지만 TSMC가 쓰는 메모리는 어디서 옵니까? 한국.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디램은 거의 독점 수준이고요.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는 몰랐습니다. 박사가 화면을 하나 띄웠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글 데이터 센터 사진이었습니다. 이 안에 서버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수만 대입니다. 그 서버마다 메모리 칩이 들어가죠. 한국산이요. 그가 화면을 넘겼어요. 이번엔 뉴욕 증권거래소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한국 메모리로 돌아가요. 주식 거래, 환율 계산, 은행 송금 전부요. 또 넘겼습니다. 병원 MRI 기계였어요. 의료 장비도요. CT, MRI, 초음파 다 메모리 칩이 들어갑니다. 또 넘겼습니다. 자동차 내부였습니다. 전기차는 더 심합니다. 테슬라 한 대에 메모리 칩이 수십 개 들어가요. 자율주행 시스템, 배터리 관리, 인포테인먼트 전부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넘긴 화면은 미 국방부 건물이었어요. 군사 시스템도요. F-35 전투기 하나에 메모리 칩이 몇백 개 들어갑니다. 다 한국산이에요. 저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만약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한국은 그렇게 안 해요. 왜요? 그게 한국 방식이 아니니까요. 한국은 무기로 안 씁니다. 다만, 세계가 한국 없이는 못 돌아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했어요. 이건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의존이었어요. 세계 전체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밀러 씨, 작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 AI 스타트업이 SK 하이닉스한테 HBM 메모리 급하게 달라고 했대요. 엔비디아 GPU에 쓸 거라면서요. HBM이요?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AI 칩의 필수입니다. 그런데 물량이 없다고 하니까 그 회사 CEO가 직접 한국까지 날아왔답니다. 직접요? 네. 그것도 몇 번이나요. 미팅 잡으려고요. 결국 배정받긴 했는데 1년치밖에 못 받았대요. 그럼 나머지는? 줄 서서 기다려야죠. 지금 HBM은 3년치 물량이 다 팔렸습니다. 3년치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 주문하면 2028년에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도 줄 섭니다. 대체할 곳이 없으니까요. 박사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작년에 한국 왔을 때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냥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물량 더 달라고 직접 부탁하러 온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 칩 회사 CEO가 메모리 회사한테 찾아가서 부탁한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에요. 그 CEO가 한국 회사를 찾아가서 더 주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을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총이나 미사일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칩 한 장입니다. 그게 없으면 비행기가 안 뜨고 은행이 안 돌아가고 병원이 마비됩니다. 한국은 그걸 쥐고 있었어요. 조용히요.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밀러 씨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단순히 파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먼저 주느냐가 권력이에요. 애플한테 먼저 줄까, 구글한테 먼저 줄까, 그걸 한국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이 선택권을 쥔 건가요? 사실상 그렇죠. 물론 겉으로는 시장 논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래 거래한 고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이런 데 우선권을 주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판매자가 아니라 배분자였습니다.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나중에 받는지 그 순서를 정하는 나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권력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박사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중국은요? 중국도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박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은 어렵습니다. 왜요?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정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게 20년, 30년 축적되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도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해요. YMTC라고 중국 최대 메모리 회사가 있는데 품질이 한국 제품에 훨씬 못 미칩니다. 수율도 낮고요. 수율이요? 칩을 만들 때 불량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한국은 90% 넘게 나오는데 중국은 60에서 70% 수준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분간은 한국이 독점하겠네요.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 그럴 겁니다. 한국은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한국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멈춰 있지 않았어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공급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부산으로 갔습니다. 조선소를 보고 싶었어요. KTX를 타고 부산까지 갔는데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데 말이에요. 고속철도 기술도 대단하네. 부산역에 내려서 저는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부산항 근처에 있는 한 조선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였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크레인이 수십 개 서 있었고 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배들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LNG 운반선입니다. 길이가 290m예요. 290m요? 네. 거의 축구장 3개 길이죠. 저건 암모니아 추진선이고 저쪽은 컨테이너선입니다. 동시에 몇 척이나 짓습니까? 지금 이 조선소에만 20척 넘게 건조 중입니다. 다른 조선소까지 합치면 한국 전체로는 수백 척이죠. 수백 척? 네. 그리고 대기 물량이 10년치 넘게 쌓여 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10년치요? 그럼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선종에 따라 다르지만 LNG선은 2035년쯤이요. 2035년. 12년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문이 들어옵니까? 매일이요. 특히 LNG선은 한국 아니면 못 구합니다. 중국도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듭니까? 직원이 배 한 척을 가리켰어요. 저 LNG선 하나 만드는데 용접 기술자가 몇 명 필요한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수백 명입니다. 그것도 최고급 기술자들이요. LNG는 영하 163도에서 운반되거든요. 특수 용접 기술이 필요해요. 일반 용접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LNG 탱크는 9% 니켈 합금으로 만듭니다. 극저온에서도 깨지지 않는 특수 금속이에요. 이걸 용접하려면 숙련도가 엄청나게 높아야 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균열이 생기고 그럼 폭발합니다. 폭발이요?
네. LNG는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거라서 기화하면 부피가 600배로 늘어나요. 만약 탱크에 균열이 생기면 상상하고 싶지 않으시죠?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럼 안전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나 중국은 못 만드는 겁니다. 기술자가 없어요.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런 기술자를 키웠습니까? 30년 넘게 키워온 겁니다. 조선소에서 도제식으로 가르쳐요. 선배가 후배한테 또 그 후배가 다음 세대한테 이렇게 계속 전수되는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경험과 숙련도가 쌓여야만 가능한 거의 예술에 가까운 산업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50년 동안 쌓아왔던 겁니다.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이 2010년대에 싸게 만들 수 있다고 덤볐다가 수십 척 사고 났습니다. 용접 불량, 설계 오류 온갖 문제가 터졌어요. 결국 배를 못 쓰게 됐죠. 지금은요? 중국도 포기했어요. 이젠 한국한테 하청 맡기거나 아예 한국산 부품 사다 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중국이 포기한 시장이라고요? 중국은 뭐든지 싸게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는 나라잖아요. 철강, 조선, 전자제품 다 중국이 휩쓸었는데. 그런데 LNG선만큼은 못 만드는 거예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친환경 선박 주문이 폭증하고 있어요.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이런 건 한국밖에 못 만들어요. 왜요? 기술 축적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2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환경 규제가 강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연구 개발한 겁니다. 20년 전부터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충격받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팔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20년 뒤에 팔릴 걸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이 다른 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배는 암모니아 추진선입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쓰는 배예요. 탄소 배출이 거의 없죠. 암모니아요? 그게 연료가 됩니까? 네. 수소 운반체로도 쓰이고 직접 연료로도 쓸 수 있어요. 미래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입니다. 그런 배를 한국이 먼저 만든 겁니까? 세계 최초예요. 유럽이나 일본도 연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조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조선소를 돌아봤습니다. 용접 현장도 봤고 설계실도 봤고 품질 관리실도 봤어요. 모든 곳에서 느낀 건 정밀함이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모든 용접부를 엑스레이로 검사하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건 공장이 아니라 연구소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선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수평선 너머로 배들이 지나갔고 저 멀리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바다를 잡은 나라가 결국 세계를 움직인다. 석유도 가스도 식량도 전부 배로 옵니다. 세계 무역의 90%가 바닷길로 이루어져요. 그 배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리고 그 배 없이는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직원이 제 옆에 섰습니다. 밀러 씨, 저기 보이는 배 아십니까? 저 멀리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보였어요. 저건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중 하나예요. 24,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습니다. 저런 배가 하루에 수십 척씩 세계를 돌아다녀요. 한국이 만든 배들이죠. 저는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배들이 멈추면 아마존 배송이 멈추고 마트 선반이 비고 공장이 멈춥니다. 한국은 그 숨통을 쥐고 있었어요.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밀러 씨, 재미있는 통계 하나 알려드릴까요? 뭔가요? 지금 바다 위를 떠다니는 LNG선의 70%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컨테이너선도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고요.
70%요. 저는 그 숫자에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에너지 운송의 70%를 한국이 책임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한국은행 근처에서 한 경제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국제금융이 전문이었어요. 제가 런던에서 일할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그가 물었습니다. 밀러 씨, 요즘 금융시장에서 이상한 조짐 못 느끼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달러 결제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특정 거래에서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선 달러가 아니라 신뢰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무슨 산업입니까? 에너지와 물류입니다. 그가 자료 하나를 꺼냈어요. 작년부터 중동 산유국들이 LNG 거래를 할 때 달러 대신 직접 결제를 선호합니다. 그것도 한국 기업과 거래할 때만요. 왜요? 신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은 계약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배도 정확히 오고 대금도 정확히 치릅니다. 그래서 굳이 달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럼 한국 통화로 결제한다는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 기업이 개입된 거래는 달러 없이도 성사됩니다. 한국이 보증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통화가 아니라 신뢰가 기준이 된다고요? 경제학자가 말을 이었어요. 밀러 씨 아시겠지만 금융 패권은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달러로 세계를 지배한 건 항공모함 때문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어요. 군사력이 아니라 공급망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요? 네. 누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누가 반도체를 만들고 누가 배를 건조하느냐, 그게 금융 질서를 좌우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보십시오. 한국 조선소가 만든 LNG 선으로 중동 가스가 유럽으로 갑니다. 그 가스를 태워서 만든 전기로 독일 공장이 돌아가죠. 그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에는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그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배도 한국산입니다. 저는 그림을 보면서 숨이 막혔어요. 이게 순환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배도 집도 원전도 배터리도 전부 한국이 공급하니까요. 경제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밀러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년 안에 한국 원화가 지역 기축 통화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요?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요. 이미 조짐이 보여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나라들이 한국과 거래할 때 원화 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원화가 달러를 대체한다고요? 전면 대체는 아니에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요. 경제학자가 예를 들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한테 반도체 장비를 삽니다. 대금을 원화로 치르죠. 그 원화로 베트남은 한국산 배터리를 사고 한국 기술자를 고용합니다. 이러면 굳이 달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쥔 건 돈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이었습니다. 세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을 한국이 하나둘씩 쥐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품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경제학자가 덧붙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 이걸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걸 잘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의도가 없었다고요? 네. 한국은 패권을 잡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약속 지키고 품질 좋은 거 만들고 제때 납품하고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니 세계가 한국 없이는 못 돌아가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미국은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의도했어요. 군사력으로 뒷받침하면서요. 중국도 1대1로로 세계를 장악하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의도 없이 그냥 묵묵히 일하다가 결과적으로 세계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제가 평생 써온 보고서들을 하나씩 다시 읽어봤습니다. 2005년 보고서 한국은 추격자다. 리더는 아니다. 2012년 보고서 한국의 경쟁력은 가격에서 나온다. 2018년 보고서 한국은 과도기적 강자다. 10년 안에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전부 틀렸어요.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빠른 나라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값싼 나라로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싼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모방하는 나라로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모방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틀렸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만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나 강한지, 지금 얼마나 많이 파는지, 지금 시장 점유율이 몇 %인지 그런 것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은 50년 뒤를 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중동에서 배운 건설 기술을 2020년대에 원전으로 갚았어요. 1980년대에 독일에서 배운 제철 기술을 2020년대에 조선으로 돌려줬습니다. 1990년대에 미국에서 배운 반도체 기술을 2020년대에 AI 시대의 핵심으로 만들었어요. 한국은 지금 돈을 벌려고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강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았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엔 차들이 다니고 빌딩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구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 서방은 지금을 팔았어요. 성능, 가격, 브랜드 전부 지금 당장의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내일을 팔았어요. 50년 뒤에도 당신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요. 그게 이긴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제 평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어요.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됐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을 체크아웃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이 끝난 거예요. 공항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뭐가요? 모든 게요. 기사가 웃었습니다. 외국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놀랍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랬어요. 한국은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압도적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빠르지만 정확하고 유연하지만 원칙이 있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걸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 너머로 서울 방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야 인정합니다.
이 나라는 돈을 벌기 위해 강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강해졌기 때문에 돈의 기준이 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 유럽의 기술 독점, 서방의 금융 지배. 그 모든 게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신뢰로요. 돈이 아니라 약속으로요. 그게 가장 무서운 힘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